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게테공원 43m짜리 그 목탑 위에서 전경을 찍은 거고요. 되게 아름다운 가서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 못 나가고 있어서 할 수 있으면 뭐 이런 곳을 가서 보이숲 구경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기 차례입니다. 보이숲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복습 간단히 진행하고요. 도시계획이 뭔지, 또 도시계획 시설이 뭔지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미산의 이제 다양한 가치 기능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생태적 공간으로서, 또 공동체 공간으로서,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로서 그 가치와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성미산 100년의 꿈은 2010 정확하게 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2012년, 13년, 14년 그 사이에 지역 주민들하고 성미산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고 그 과정과 결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미산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주어진 시간이 2시간 정도여서 제가 준비한 커트가 한 70여 명 되는데 2시간 동안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에 대한 이해, 복습이에요. 아마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들은 것 같다, 그 정도로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지, 산림, 녹지, 숲, 여기에 대한 그 제도적인 내지는 전문적인 용어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산지는 경사가 있는 지형을 이제 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산림은 그런 경사 지형에 숲이 같이 붙어, 그러니까 이제 생태 공간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을 산림이라고 그러고, 녹지는 도시 계획적인 관점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종 공해, 자연재해 방지, 또 자연환경 보전,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성 또는 보존하는 그런 그 지역을 녹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숲은 임업 용어 사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0.5헥타 면적의 이상의 면적의 10% 이상이 수간 물궤도 10% 이상이, 나무 평균 높이가 키가 5m 이상인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공간을 숲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더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요즘 많습니다. 도시 공간에 0.5헥타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1,500평, 5,00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 내지는 짜투리 공간에 있는 발바닥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도시 공간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숲이 아니에요. 숲으로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근데 그런 공간도 숲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도시숲에 대한 정의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한국은 지금 도시숲법이 만들어져서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숲을 다 도시 내에 숲을 도시숲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근린공원도 공원도 들어가고 가로수, 또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마을숲들, 학교숲,
뭐 그런 것들이 다 도의숲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의숲법 제정 당시에 자연공원도 같이 넣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자연공원이 어디가 있죠? 시립공원이 없죠. 그리고 구립공원도 없어요. 도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자연공원은 국립, 도립, 시립, 군립 이런 공원들을 자연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국립이죠,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이 자연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도의숲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데 이 자연공원은 환경부가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별도의 관리 부서를 두고 있잖아요. 국립공원 공단이죠. 국립공원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연공원은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면서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지자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도의숲의 위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도시공원, 핵심 도심 지역에 있는 공원, 그다음에 주변에 도시 경계구역 안에 있는 도시 산림공원까지가 이제 도시 숲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휴양림이나 바깥천 농林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도시 숲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90%가 넘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16%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 지역 중심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도시로 갈수록 산림 지역은 축소되고 도시 숲은 늘어납니다. 소도시 특히 도농 복합 도시나 이런 곳들은 산림 지역이 훨씬 많죠. 도시 계획 구역이 작기 때문에 도시 숲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습니다. 이건 나라별 도시 숲 생활권 도시 숲 1인당 면적을 이게 좀 몇 년이 흘러온 상태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렇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상대적으로 런던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도시 1인당 도시숲 면적이 적죠, 우리나라가. 관련 내용 링크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도시숲의 종류 형태, 술림, 혼효림, 동령림, 일령림, 침엽수, 화렵수, 인공, 천연, 경제, 보안, 교림, 외림, 상록, 낙엽, 호교, 민유, 넓은 숲, 좁은 숲, 연결된 숲, 단절된 숲, 긴 숲, 짧은 숲.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종류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형태를 그냥 추상적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실제 도시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넓은 숲, 좁은 숲이에요. 연결된 숲, 단절된 숲, 긴 숲, 짧은 숲. 실제 이제 넓은 숲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연결이 될수록 좋다. 그다음에 길수록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볼 수 있겠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 성미산 같은 경우에는 단절된 숲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절된 숲.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공익기능, 생태계 서비스 관련된 거고요. 이거 2010년 이게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지금 우리나라 2018년 데이터로 보면 우리나라 숲 전체 공익기능이 220조 정도고요.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연간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공익기능을 구분하고
계산하는 그 이론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게 이 생태계 서비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숲을 생태계를 이 네 가지 서비스로 나눠요. 그래서 부양, 공급, 조절, 문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을 해요. 계량 경제학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내지는 그 기능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실제 가치로 환산하는 그런 계량 경제학적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생태계 서비스를 전부 화폐 단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정부 기구에서 그런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이렇게 있다. 국민들한테 선전 홍보를 위해서도 계산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어떤 그 연구 대상이 되어서 이제 계산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개발 반대 논리를 만드는 데도 이게 이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갯벌 같은 경우에 되게 대표적이죠. 옛날에 갯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갯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갯벌 싸움이 제일 컸던 데가 새만금이죠. 새만금 같은 경우에 갯벌을 보전해서 얻는 경제 내지는 공익적 가치와 개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근데 아마 이제 정부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계산을 하면 개발로 인한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계산이 나올 거고요. 보전하는 입장에서 계산을 하면 보전을 통한 혜택이 더 크다라고 계산이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것들을 전문가들이 아니면 거버넌스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은 싸움을 위한 논쟁을 위한 논리로 이 생태계 서비스 계산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에코노믹이라고 생태 경제학 쪽인데요. 뭐 그런 이론의 기반이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서비스가 인간의 행복 구성 요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행복감, 인간이 느끼는 어떤 행복, 만족도 이런 것들을 높이려면 생태계 서비스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그 울진에 산불이 났어요. 뭐 강릉하고 동해, 울진, 삼척 이렇게 큰 불이 났는데 제가 이제 다녀왔던 마을은 그러니까 마을 주변도 다 타버리고 마을도 다 탔어요. 네. 예를 들어 이게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내가 살던 그 공간 주변에 있는 숲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진, 그죠? 불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평소에 이게 있나 없나라고 모를 만큼 그냥 당연한 어떤 것들이었는데 숲이 사라진 다음에 되게 이제 아쉬운 거죠. 아쉽다기보다는 엄청 그러니까 그 없음으로 해서 대단한 불편 내지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주변의 숲이 그늘도 드리우고 또 좋은 공기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울진 쪽 같은 경우에는 송이버섯을 많이 재배를 해요. 그래서 연간 뭐 거기 송이 따지는 분들은 몇천만 원씩 수익을 올려서 이렇게 가게 경제를 유지를 하고 뭐 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거예요. 관광 하시는 분들은 산 그리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그걸 배경으로 해서 관광 산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생태계 서비스를 활용한 산업 활동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문화 서비스 쪽에 아마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조절 문화 이쪽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송이버섯은 이 공급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숲이 있어야만 이 공급 조절 문화 서비스가 유지가 되는 건데
울진 같은 경우에는 이 부양 서비스, 최근에는 지지 서비스라고 해요. 그냥 있는 생태계 그대로를 그냥 서비스로 봐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행복은 아마 최저로 떨어졌을 거고요. 그다음에 울진, 삼척 뭐 등등에 이제 연고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광을 갔다 오셨던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뭐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이번에 금강송 소강리 숲이 타냐 마냐를 두고서 엄청나게 뭐 사회적 관심을 뒀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문화재 복원용 소나무 거기서 거의 대부분 생산합니다. 과거에 저기 대궐 경복궁 복원이라든가 남대문 복원 이런데 들어가는 대단히 큰 목재들이 여기서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근데 그게 타버리면 요새 뭐 모자라서 시베리아 소나무를 갖다 쓰긴 했는데 국내에 그런 자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몇백만 그루가 있다고 그러죠. 있는데 한 그루당 가격이 한 200년 넘어가면요 자그마치 2천만 원이에요. 한 그루당 가격이 경제적 가치가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죠. 그러면 지역사회에 부가가치를 발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태계 서비스, 도의숲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의숲의 의미, 공동체 회복의 장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공유공간으로서의 도의숲에 대한 의미를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산을 등기부에 내 이름이 찍힌 산을 가지고 있는 거. 네, 없어요? 박영님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땅 한 평이라도 등기가 돼 있는 거 있을 거고. 자가 주택은 있죠. 부동산은 이쪽 라인 있죠. 제 이름은 없어요. 아 그래요? 같이 이름 올려야지.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우리나라의 살림이 일제시대 때 근대적인 등기제도가 들어옵니다. 이제 식민지 정책을 쓴 거죠. 썼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식민지를 경영을 하려면 돈은 세금에서 걷는 거죠. 근데 이제 세금의 원천 가장 큰 게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재산세.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왕의 땅이었어요. 점유권만 인정이 됐었어요. 점유권. 그게 이제 세습이 되고 문서로서 이제 뭐 거래 할 수 있었지만 그 거래 자체는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사정화 그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되게 많이 이제 활성화되긴 하는데요. 아무튼 근데 농지하고 임지가 그 모든 구석구석을 전부 일본 사람들이 청량기구를 메고 다니는 청량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토지대장을 떼보면 지적 그 도면이 들어있잖아요. 지적 도면이 들어있죠. 지적도 경계하고 지번하고 그다음에 용도 이런 것들이 딱 박혀 있죠. 뭔 산 몇 번지 인 아니면 뭐 전 몇 번지 뭐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경계와 면적을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누구 소유다라는 걸 일본 사람들이 지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유화를 시켜야 되겠죠. 사유화. 국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세금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은 일본에서 온 식민,
정책에 의해서 이직된 사람들한테 불화를 하고 그렇게 좋지 못한 땅은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불화를 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어떤 산림 소유 구조하고 우리나라의 산림 소유 구조가 상당히 달라요. 이제 국공유림하고 사유림의 비율이 적어도 반반이거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분의 2가 사유지고요. 3분의 1이 국공유지예요. 되게 좀 왜곡된 그런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숲을 소유하면 이용에 대한 어떤 권한도 거의 독점해요. 내가 그거를 소유할 수 있으면 독점이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남의 땅. 예. 근데 소유주들이 뭐랄까요? 자기 땅에 내리는 비를 다 가두고 그게 돈이 된다면 그리고 돈을 벌어서 비용보다 높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그 물 받으러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공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걸 포집해가지고 판매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유공간으로서의 숲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이 공유공간은 국유림도 공유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유지 있잖아요. 공유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산을 공유림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원들이 전부 공유림입니다. 산지형 공원들이 전부 공유림이에요. 물론 남산은 국유림을 서울특별시가 사용을 하고 있죠. 관리권을 이양받아가지고 거의 국유림인데 서울특별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고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유림 이게 국공유림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는 아니에요. 공유지라는 개념은 내 것이 아니면서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혀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이제 공유지나 국유지 이것들을 내가 이용하려면 임대 계약을 맺거나 그죠? 이런 이용권을 불화를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 땅에 가가지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용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도시 숲은 도시의 브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뉴욕 그러면 센트럴파크, 그죠?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이제 미국이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공장 노동자들이 지쳐갔어요. 지쳐갔는데 노동자들이 지치면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좀 더 많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휴식의 공간으로서 도시공원들을 처음 만들었다고요. 휴식의 공간.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휴식의 공간.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개념은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죠. 일반 시민들이 이제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좋은 도시, 이름 있는 도시 거의 대부분이 좋은 공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공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찰스 맥키니라는 사람이 2016년에 그러니까 아마 이게 도시문 포럼에 와가지고 발표했던 내용 중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의 얼굴.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 할 때 만드는 게 뭐죠? 서울숲. 그게 이제 센트럴파크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신뢰성이 높아져요. 깔끔하고 가보니 좋더라. 그러면
투자를 많이 받아줘요. 어디 뭐 유리병 깨진 거 나딘 굴고 있고 이러면 돈을 주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새로운 투자 유치 이런 데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이숲의 기능 한번 자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복습의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20세기 때 중요했던 도이숲의 주요한 어떤 키워드들, 21세기의 키워드들 한번 쭉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도시의 경쟁력, 도이숲이다. 사실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적절하진 않은데, 이제 2011년에 연구했던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키워드가 크게 많이 바뀌었죠. 웰빙, 그다음에 지금 탄소, 기후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숲의 문제 이슈들인데요. 1인당 면적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 개발로 인해서 훼손, 파괴, 축소, 단절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민간 특례제도에 의해서 도시숲이 개발된 이 도시공원 일몰제하고 유사하게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또 이제 기업이 도시의 국공유지를 합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민간 특례제도예요. 아파트를 주로 많이 짓죠. 서울에는 민간 특례로 아파트를 지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그 이제 이야기가 막 불거졌을 때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거기 딱 맡고 있었고요. 지금 광주, 대구 뭐 등등 큰 대도시들은 민간 특례 제도를 적극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발업체가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땅에 일정 면적을 매입을 하잖아요.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인허가를 내면 국공유지를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예요. 대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많이 했던 거고, 양극화 문제, 생태계 관리의 부실. 성미산 같은 경우에 이 커요. 사실 생태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왔습니다. 외래종, 단성림. 실제 성미산은 요게 두 개가 겹쳐 있던 산이었죠. 아카시가 거의 70% 이상 차지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뭐 사회 분야, 공유공간 쪽, 문화, 건강치유, 삶의 질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슈 분석인데 이거 좀 내려가서 시민의 주도적 또 직접 참여를 도시숲에 보장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뭐 누굴 지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거의 시리에 빠진 상태가 됐죠. 근데 대의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그 권한을 양도받아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해요. 그게 이제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 또 지자체 단체장 4년. 양도를 해버리는 순간 그 4년, 5년 동안은 시민으로서 이제 정치적인 결정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민의 주도적 직접 참여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뭐 시민사회가 꿈꾸는 참여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숲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참여가 보장이 되는 마당이 거버넌스입니다.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는 이게 좋아, 또 누구는 이게 좋아,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 다음에 어떤 합일점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거버넌스거든요. 그리고 양극화여서 최근에 되게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역적 양극화 아니면은 공간적 양극화 이런 것들이 심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열섬, 미세먼지, 재해 문제, 생물 다양성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도시열섬 이제 폭염하고 연결이 되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 많이 가졌죠. 그래서 도시열섬 폭염을 막기 위해서 도시를 많이 조성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회자되었었고 또 정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일상화됐죠. 코로나 오기 전 그 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뭐 미세먼지 방지의 숲, 뭐 예방의 숲, 제감의 숲 이렇게 해서 많이들 조성을 했고요. 재해 방지를 위한 또 산림관리, 숲관리. 서울시에도 과거에는 큰 산사태들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저기 남산, 그 용산 쪽 사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멀리서 봐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 메타세콰이어가 아주 이질적인데 그 딱 밀집돼서 서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쭉 서 있는데 거기가 과거에 그 산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복구하면서 이제 심은 나무가 메타세콰이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생물 다양성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한국 사회의 생물 다양성이 되게 좀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성미산 이제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사실상 산이 있으면 된다, 산에 나무가 있으면 된다 정도의 어떤 생태적 감수성을 저는 가지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성미산에 어떤 나무가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크게 관심을 안 뒀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외래종, 교란종 그리고 특정 수종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잎 이런 것들은 생물 다양성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 시민 교육, 건강, 일자리 이런 부분들, 미래 리스크 관리, 난개발, 도시공원 일몰. 재작년 7월부로 이제 도시공원 일몰이 됐죠. 서울시는 그러니까 저기 그 맹지 전략으로 갔어요. 맹지 전략. 이게 서울시의 거의 절반 이상이 사유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그 산 있잖아요. 여기에 절반 가까이가 사유지예요. 사유지. 그럼 여기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7월부로 풀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개발을 막고 이제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유지로 들어가는 외곽의 숲 있잖아요. 그 산을 서울시가 싹 매입을 했어요. 지방채 한 1조 2천억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시비 몇천억 넣어서 그리고 나머지 그 이제 해제된 공간을 구역제도가 있어요. 도시자연 공구역이라 그래서 뭐 그린벨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묶여버리면 개발을 일체 못하게 돼요. 그렇게 다 묶어버렸습니다. 서울시는. 그리고 산주들이 엄청나게 소송을 걸었죠. 서울시를 대상으로 가지고 자기 사유재산권 침해 당했다고. 근데 최근에 그 판결이 서울시가 이기는 걸로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다른 뭐 광역시들 같은 경우에 저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입도 거의 못했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인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지원님 기억나세요? 지난번 강의 때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 사러 다녀본 분, 아니 집 어디로 다녀본 분, 다 다녀보셨죠? 어떤 데 살고 싶어요? 살기 좋은. 그죠? 예. 교육시설 바깥에 있고, 병원 바깥에 있고, 학교, 그 다음에 문화시설, 그렇죠? 교통 편하고, 그 다음에 또 공기 좋고, 그리고 공원이 가깝고, 뭐 그런 것들. 도시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시설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교통, 그 다음에 의료,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녹지 공간들, 예,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7가지 정도 나눠져 있는데, 그게 한 군데 몰빵되어 있으면 어때요? 정말 서울시가 이렇게 큰데 그런 편의시설들이 강남구에만 다 있다. 그러면 이제 강북 끝머리 살고 있는 상계동, 중계동 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힘들겠죠.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각 지역마다 골고루 편제시키고 또 조성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그 계획을 구성하는 도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에요. 그걸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은 사실 저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전공자는 아니고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몇 년간 이제 시민단체 연대활동 진행하고 또 정책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냥 조금 얻어들은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은 저로부터 들어서 배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그 정도만 오늘 스케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도시가 가져야 될 어떤 미래 상을 만들어서 그걸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도시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은 문서로서 계획을 만드는 게 도시계획이 아니고 문서로서 계획을 만들고 제도에 근거해서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내지는 다시 또 리모델링 정비하는 그 전 과정을 도시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규제 내지는 유도, 그러니까 이거를 더 하게 하는 그런 유도 정책 내지는 기존의 시설들을 정비하는 수단,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작성이 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한 내용. 필요성. 우리나라처럼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국가가 별로 없죠. 특히 이제 이 동아시아 쪽,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이 가장 급속도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도시에 몰려버렸죠. 아까 16% 면적에 90% 인구가 산다는 거예요, 도시에. 그럼 옛날에 도시 계획이 없었을 때는 아무데나 가서 사람이 집 짓고 살았어요. 아무데나 가서. 그리고 거기에 뭐 교육시설이 있든지 없는지, 뭐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구분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때 일자리 문제가 심했잖아요. 도시화, 산업화가 도시화를 이끌고 갔죠, 과거에.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에 성공을 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이제 무상의 차관이 아니고 뭐라고 하면 원조를 받아요. 원조를 받아요. 돈이 아니고 물건으로 받습니다. 밀가루, 쌀, 우유가루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국민들을 먹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국가가 어떤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뭐 산업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일본하고 한일 협정을 맺는 거였어요. 1964년, 65년 무렵입니다. 그때 한일 협정,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 36년 지배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을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박정희가 그거를 문서로서 협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배상으로 4억 달러를 4억인가 6억 달러를 배상금으로 받고 거기에 플러스 2억 달러를 차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6억 달러 정도의 시드머니를 확보를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산업화의 어떤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공장이 세워졌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도시에. 근데 농산촌 지역은 그때만 해도 뭐 거의 대부분이 농업인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도시로 끌고 와야 돼.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화전 정리 사업이에요. 화전. 우리나라 산골에는 화전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화전 정리를 했던 가구 수가 한 30만 가구가 돼요. 30만 가구. 근데 그 가구당 몇 사람 살았을 것 같아요? 1인 가구는 아니죠. 거의 대부분 6, 7, 8 이래 돼요. 30만 곱하기 뭐 5만 해도 150만이고요. 7하면 200만이에요. 그 정도 되는 인구들이 산에 화전을 해먹다가 도시로 다 쫓겨왔습니다. 강제 이주예요. 강제 이주. 그래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도시의 인구가 계속 이렇게 급증하면서 그 무질서, 과밀 무질서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생활 불편 이런 것들이 가속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해소하기 위한 뭔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도시 계획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집중, 과밀화 그대와 난개발, 각종 도시 문제 발생.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도시 계획의 필요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 계획을 세워서 과밀화도 예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거대화를 줄이는 뭐 그런 도시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밖으로 공장이 나가는 거는 환영. 근데 공장이 하나 세워지려면 총량 규제를 했기 때문에 공장 숫자든 뭐든 거기 하나가 빠져줘야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이제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같은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해서 비례화되는 것들을 막았었고요. 난개발 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구역제도 그런 것들을 만들었죠. 우리나라 도시계획 역사. 일제시대 때 처음 도시계획 관련된 제도가 만들어져요. 조선시가지계획령.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 아니었습니다. 조선.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특히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정책으로 이식 들어온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이제 시가지 계획령을 내려가지고 일체 정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이식되는 식민되는 일본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에요. 그 사람들이 싼 값에 집을 얻고 공장을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가지 계획령을 수립을 합니다. 61년에 건축법이 제정이 되고 62년에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됩니다. 82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수정이 되는데 지금처럼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걸 제도화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이 될 거고요. 73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이 됩니다. 비도시 지역에 한해서 이게 도시계획법은 도시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법이고요. 73년에 만들어진 국토이용관리법은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지역에 적용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2003년에 합쳐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하고 국토이용, 비도시 지역 합해가지고 이제 일원화. 이때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실효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이게 이제 1999년에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죠.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해서 20년이 경과하면 일부를 시키도록 하는 법이 2003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99년 불합치 결정이 났으니까요. 그로부터 20년이니까 2020년이죠.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준 게 이 법입니다. 국토와 도시 계획 체계, 국토 종합계획이 있고요.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세 개의 계획이 요 세 가지,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광역계획이 뭔지 보시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개 이상의 이제 특광역시나 광역도를 그러니까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특별광역시도, 군 그것들을 연계시키는 그런 계획이 이제 광역도시 계획. 특히 뭐 최근에 이제 그 GTX, 뭐 A, B, C, D, E까지 나왔죠. 아마 뭐 누구야, 윤석열이든 아니면 이재명이든 전부 광역 GTX를 그렇게 이제 많이 공약을 남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어마어마하게 깔릴 거예요. 서울시, 그다음 경기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광역도시 계획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20년 단위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에 들어가면 그 20년 동안 뭐라도 해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여기에 개발 계획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숲과 관련된 녹지 관리 있죠. 녹지 관리, 그리고 환경 보전, 경관, 이 세 가지가 주요한 어떤 공간적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역도시 계획에서 되게 러프하게 이 지역은 이렇게 할 거야. 뭐 교통은 이렇게 하고 병원은 어디다가 뭐 그런 계획들의 방침을 여기서 정합니다. 정하면 도시 기본 계획에서 각 시별로 구상을 해요. 구상을. 이게 도시 기본 계획 구상입니다. 구상. 이제 방침이 정해졌잖아요. 광역 그 도시 계획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그 방침을 도시 기본 계획에다가 대충 마스터 플랜 그림을 하나 그리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이 기본 계획 입각해가지고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건폐율, 용적률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상업지구는 건폐율, 용적률 얼마, 주거지역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도시 계획 시설의 배치,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 관리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거예요. 도시 계획의 기본 내용, 아마 이거는 검토 사항인 것 같아요. 기존에 이런 산업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걸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이게 실질적인 계획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공원 녹지가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내용 쭉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계획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마스터하면 도시 계획의 그 절반은 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생명의 숲이 이제 시민단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시숲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내용,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그렇게 깊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목지지역 이렇게 해서 쭉 배치를 해요. 배치를 하고 이게 이제 보전관리지역, 그다음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이 세 가지는 이 나머지 그 계획들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를 더 세분화해 가지고 용도 구역을 세분화하기보다는 보완을 위한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계획이 수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절차, 지금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절차대로 갑니다. 거기에 주민의견 정치가 들어있죠. 자, 이번에 성리산 싸움의 배경이 되는 것도 이거예요. 주민의견 정치를 되게 좀 거슬하게 마포구청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견 정치하는데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싸우고 그래서 지금 민간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시설, 이제 도시계획시설 넘어가는데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